여러분, 살다 보면 단 하루 만에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는 날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오늘 아침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있다가 눈 깜짝할 새 그 손을 놓쳐버리는 그런 날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밤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 아울러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2000년 11월, 대한민국 전체가 외환위기의 깊은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던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일찍 찾아왔습니다. 서울 성북동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대양그룹 회장 저택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잘 다듬어진 정원의 소나무들은 사시사철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고 현관 앞 분수대에선 언제나 맑은 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저택은 더 이상 누군가의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굉음과 함께 부서져 나갔습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들려 있었지만 눈빛은 법을 집행하는 자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찾아 몰려든 짐승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안채 깊숙한 방 안 50살의 가정부 이순남은 떨리는 손으로 방문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밖에서는 유리 깨지는 소리, 가구 쓰러지는 소리, 남자들의 거친 고함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순남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그녀는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습니다. 방 안 한 구석,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작은 몸뚱이 하나, 이제 겨우 7살인 윤서진이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서진의 어머니, 최 여사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진 얼굴,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 그리고 홀로 세상을 떠난 남편을 뒤쫓으려는 듯 점점 꺼져가는 눈빛. 윤 회장이 세상을 등진 건 불과 사흘 전의 일이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한 재무이사 강병두가 치밀하게 꾸민 횡령 누명.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조작된 서류들이 사방에 뿌려졌고 해명할 겨를도 없이 회장은 무너졌습니다.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를 남긴 채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남편의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최 여사는 그 충격으로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의 손이 허공을 더듬으며 순남을 찾았습니다. 순남은 황급히 다가가 그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순남아. 최 여사의 목소리는 실처럼 가늘었습니다. 이거 받아. 그녀가 순남의 손에 쥐어준 것은 현금 500만 원과 작고 납작한 플라스틱 케이스였습니다. 손가락 두 마디만 한 크기의 미니 CD-ROM. 여느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그 작은 물건을 최 여사는 목숨처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 강병두 그놈이 윤 회장 등에 칼 꽂은 증거가 전부. 마님, 서진이 데리고 도망가. 지금 당장. 그놈들이 서진이까지 해코지할까봐 무서워. 최 여사는 피 섞인 기침을 토해내면서도 순남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내 아이 좀 살려줘. 순남의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평생 고생 한 번 모르고
사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집도 잃고 이제는 자신마저 버텨내지 못하는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쾅! 방문 경첩이 뜯겨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순남은 미니 CD-ROM을 속옷 안쪽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불 속에 웅크린 서진을 번쩍 들어 안았습니다. 서진아, 놀라지 마. 아줌마랑 숨바꼭질 하는 거야. 소리내면 지는 거야. 알았지? 서진은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망울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순남의 목을 꼭 끌어안은 작은 팔에는 어린아이의 것이라 믿기 어려운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남은 뒷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11월의 밤 공기가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빗줄기는 억수같이 쏟아졌고 정원 바닥은 이미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순남은 낮은 자세로 담장 쪽을 향해 뛰었습니다. 서진을 포대기로 등에 단단히 묶은 채 두 손으로 땅을 짚으며 개구멍을 통해 담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날카로운 돌부리가 무릎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뭇가지가 뺨을 핥히었습니다. 언제 신발이 벗겨졌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순남의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택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랑 애새끼가 없어. 빨리 찾아. 그 CD부터 찾으라고 했잖아. 순남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단순히 빚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 미니 CD-ROM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남은 서진을 더 단단히 고쳐 엎고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뛰고 또 뛰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맨발바닥에서 피가 배어났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진의 작은 온기만이 그녀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산 중턱의 바위 뒤에 겨우 몸을 숨긴 순남은 가쁜 숨을 억누르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저택에서는 붉은 경광등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집 전체가 빨간 딱지로 뒤덮이고 있었습니다. 한 집안의 20년 역사가 단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등 위에서 서진이 잠든 것을 느낀 순남은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도 못 쓰고 그냥 흘렸습니다. 올 시간조차 사치였지만 이 한 번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순남은 잠든 서진의 작은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마님, 제가 맹세합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저 악당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는 날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녀는 속옷 안에 넣어둔 미니 CD-ROM을 한 번 더 손으로 눌러 확인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 이것이 바로 그들이 살아야 할 이유이자 언젠가 강병들을 무너뜨릴 단 하나의 무기였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천둥 소리가 산을 흔들었습니다. 순남은 서진을 다시 단단히 고쳐 엎고 산 반대편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울역으로 가야 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은 곳, 누구도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할 곳으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젖은 옷 한 벌,
속옷 안에 숨긴 작은 CD-ROM 하나, 그리고 등 뒤에 매달린 어린 생명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순남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친 이 여자와 7살 아이에게 도대체 어떤 28년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작은 미니 CD-ROM 안에는 강병두의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서울역은 밤새 잠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2000년 겨울 외환위기의 한파가 온 나라를 얼어붙게 만들던 그 시절, 서울역 대합실은 갈 곳 잃은 사람들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문지 한 장을 깔고 누운 노숙인들, 보따리를 끌어안고 졸고 있는 중년 부인들, 눈이 빨개진 채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양복 차림의 남자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웅크린 사람들의 탄식과 낮은 울음소리가 역사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인파 속으로 이순남이 서진을 등에 업은 채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도망치는 사이 신발은 진흙에 빠져 벗겨진 지 오래였고 발바닥에는 산길의 돌부리와 나뭇가지에 찢긴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얇은 핏자국이 찍혔지만 순남은 그것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진의 온기, 오직 그것 하나만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순남은 가장 후미진 기둥 뒤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진을 살며시 내려세우자 아이는 눈을 비볐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서진의 눈망울은 유독 크고 맑았습니다. 겁에 질린 눈이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대단하다고 순남은 생각했습니다. 하루 만에 세상을 잃은 7살짜리가 울지 않고 있었습니다. 순남은 서진의 손을 잡고 무작정 매표소로 향했습니다. 지금 막 출발하는 열차가 어디예요? 직원이 시간표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무궁화호 호남선은 30분 후에 있어요. 순남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서대전 2장이요. 서진아, 배고프지?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솔직한 고개 끄덕임에 순남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순남은 잠시 그 돈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매점에서 삶은 달걀 2개와 우유 한 팩을 사왔습니다. 그것이 그날 밤 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순남은 달걀 껍데기를 까서 서진에게 건넸습니다. 먹어, 다 먹어. 근데 아줌마는요? 나는 아까 밥 먹었어. 걱정 말고 먹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이틀째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남은 서진이 달걀을 반으로 나눠 내밀 때까지 그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줌마도 먹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혼자 먹으면 체한다고. 순남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른스럽게 달걀을 반으로 쪼개내미는 7살 아이의 손이 너무나 작았습니다. 순남은 억지로 웃으며 달걀 조각을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목이 메어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둘이 어깨를 맞대고 달걀과 우유를 나눠 먹는 동안 서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줌마, 엄마는 어디 있어요? 순남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하기에 서진은 너무 어렸습니다. 그렇다고 거짓말로 희망을 심어주기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순남은 잠시 서진의 얼굴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좀 아파.
그래서 아줌마한테 서진이 맡겼어. 우리 서진이 잘 돌봐달라고.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생각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순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아줌마가 엄마 대신이야? 그 물음에 순남의 가슴이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서진의 작은 손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줌마가 엄마 대신이야.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이순남은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눈에 띄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경찰들이 역사 안을 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복 형사와 정복 경찰들이 사진을 가지고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강병두가 벌써 손을 쓴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덜컹거리는 무궁화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통로 구석에 서진을 앉히고 순남은 그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열차가 서울역을 빠져나가는 순간 순남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서진은 순남의 어깨에 기대어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체온이 순남의 팔로 전해졌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열차 바닥에 앉아 있었지만 그 온기만으로도 순남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열차가 달리는 동안 순남은 속옷 안쪽의 미니 CD를 손끝으로 눌러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이것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언젠가 서진이 자라서 이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날, 그날을 위해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열차가 어느 작은 역에 잠깐 정차했을 때였습니다. 창밖 플랫폼에 검은 코트를 입은 사내 두 명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열차 창문 쪽을 훑어보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사진 한 장씩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진이 자신들의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강병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빚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처음부터 미니 CD를 되찾으러 온 사냥꾼들이었습니다. 순남은 서진의 고개를 자신의 품속으로 눌러 숨겼습니다. 창문 쪽에서 시선을 거두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숨을 멈추다시피 했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그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을까 두려울 지경이었습니다. 삐익. 열차 문이 닫혔습니다. 덜컹, 덜컹, 덜컹. 열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남은 플랫폼 위에 서서 열차가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보는 사내들의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훔쳐봤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들키지 않았습니다. 순남은 가늘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전까지 갈 수는 없었습니다. 큰 도시는 위험했습니다. 강병두의 손이 닿는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순남은 열차가 다음 역에 정차하자마자 서진을 깨워 서둘러 내렸습니다. 경기도 남쪽에 위치한 오산역이었습니다. 플랫폼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역사 밖으로 나오자 낯선 소도시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이는 듯한 공기의 냄새, 짭조름하고 비릿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순남은 그 냄새를 맡으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여기라면 숨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서진이 졸린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아줌마, 여기 어디야?
순남은 서진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새 집 찾으러 왔어. 새 집이요? 응. 아줌마랑 서진이가 살 새 집. 서진은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무덤덤한 고개 끄덕임이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유치원에 다닐 나이인데 세상이 너무 일찍 이 아이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낯선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서진의 코끝이 빨개졌습니다. 순남은 자신의 얇은 카디건을 벗어 서진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자신은 속이 훤히 비치는 얇은 상에 하나만 걸친 채였지만 추운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어둠 속 낯선 도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갈 곳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사모님께서 주신 500만 원을 쓸 차례입니다. 순남의 가슴 속에는 한 가지 다짐이 불씨처럼 살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반드시 살아남게 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이 미니 CD 안에 든 진실로 강병두를 세상 앞에 무릎 꿇리겠다고. 순남은 서진의 손을 잡고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오산시장이라 불리는 그곳은 이름만 번듯했지 실상은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서서히 쇠락해 가는 낡은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좌판 위에 쌓인 채소들은 절반이 시들어 있었고 생선 가게 앞에는 파리가 들끓었습니다. 시멘트 바닥 곳곳에는 물이 고여 질척거렸고 상인들의 눈빛에는 의심과 피로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 골목 한쪽 끝 거미줄이 가득한 낡은 해장국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셔터 문에는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고 유리창 안쪽으로는 오래된 탁자와 의자들이 쓸쓸하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뒤 몇 달째 비어 있다는 가게였습니다. 주방에는 스테인리스 솥이 보였습니다. 먼저 쓰던 주인이 떠나면서 주방용품은 그대로 두고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순남은 옆집 채소 가게 할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집 주인이 누구세요? 연락처 아세요? 할머니는 순남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해진 옷, 맨발에 붕대를 감은 발. 한눈에 봐도 딱한 사정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짧게 혀를 차더니 전화를 걸었습니다. 건물주는 퉁명스러운 50대 남자였습니다. 순남이 사정을 설명하자 처음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전에 세입자가 보증금도 못 내고 도망갔다며 이번엔 보증금 없인 못 내준다고 했습니다. 순남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품 안쪽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최 여사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미니 CD와 함께 순남의 손에 쥐어준 봉투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가 꼼꼼하게 접혀 들어 있었습니다. 세어보니 정확히 500만 원. 집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최 여사가 비상금으로 아껴두었던 돈이었습니다. 사모님이 남겨주신 돈입니다. 이 돈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순남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건물주에게 350만 원을 건넸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 첫 달 월세 50만 원. 건물주는 거절하는 말을 10번이나 했습니다. 건물주는 돈을 세어보더니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은 50만 원으로 순남은 오산시장 안가게를 돌며 쌀 한 포대와 김치 재료,
해장국 재료를 샀습니다. 주방용품은 전 주인이 쓰던 것을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낡고 긁힌 스테인리스 솥이었지만 불을 올리면 국물은 끓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CD롬과 100만 원은 비상시를 대비해 속옷 서랍 깊숙이 숨겨놨습니다. 그렇게 오산시장 골목 끝 해장국집이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첫날 밤 두 사람은 해장국집 안쪽 딸린 단칸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보일러는 고장 나 있었고 벽지 틈새로는 11월의 찬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바닥에는 장판 대신 신문지 몇 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천장에선 쥐들이 운동회를 하듯 뛰어다니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서진은 겁에 질려 순남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아줌마, 저기서 무슨 소리 나요? 쥐야. 무서워할 것 없어. 걔네도 우리한테 시비 안 걸어. 진짜요? 그럼. 우리가 더 무서운 사람들이니까. 서진이 픽 웃었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웃음인지 몰랐습니다. 순남도 따라 웃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웃었습니다. 이튿날 새벽부터 순남은 가게를 쓸고 닦았습니다. 시장에서 버려진 빈 상자를 주워다 벽에 구멍을 막고 길가에 나뒹구는 깨진 벽돌을 주워다 문지방을 고쳤습니다. 서진도 작은 손으로 걸레를 쥐고 옆에서 따라 닦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을 때 가게는 그럭저럭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간판도 없었고 메뉴판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순남은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뼈다귀 2개와 된장으로 우려낸 해장국이었지만 구수한 냄새가 골목 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발길이 뜸하던 시장 골목에 아침부터 사람 하나둘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순남의 해장국집은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사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가게를 연 지 나흘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순남이 가게 앞을 빗자루로 쓸고 있는데 3명의 사내가 느릿느릿 걸어왔습니다. 하나같이 가죽 점퍼에 목이 굵었고 손에는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껌을 짝짝 씹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가 새로 들어온 아줌마 가게야?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턱을 쳐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처음부터 깔보는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신고식도 안 하고 장사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이 시장 구역 관리하거든. 쨍그랑. 사내가 쇠파이프로 가게 앞 진열대를 내리쳤습니다. 아침 일찍 정성껏 올려놓은 나물 반찬들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서진이 방 안에서 뛰어나오려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순남은 뒤를 돌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진아, 들어가 있어. 그리고 다시 사내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빗자루를 손에 쥔 채 흔들림 없이 섰습니다. 저는 그냥 장사하러 온 사람입니다. 여기서 조용히 살겠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사내들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말 한번 시원하게 하네. 어디서 굴러먹다 온 년인지는 몰라도 여기선 우리말이 법이야. 우두머리가 순남의 멱살을 잡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순남의 발이 바닥에서 떴습니다. 숨이 막혔지만 그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서진이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 사내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체절명의 그 순간이었습니다. 딱! 둔탁하고 묵직한 소리가 골목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우두머리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손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쇠파이프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순남도 멱살을 놓인 채 바닥에 내려섰습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군용 야상에 찢어진 청바지. 한쪽 눈가에는 깊은 칼자국 흉터가 있었습니다. 덩치는 곰 같았고 팔뚝은 웬만한 남자 허벅지만큼 굵었습니다. 시장 입구 경비실에서 맨날 졸고 있던 박 씨였습니다. 상인들이 박 노인이라 부르는 그 남자.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졸고 있던 경비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이 먹잇감을 앞에 두고 웅크린 것 같은 폭발 직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어린애 앞에서 여자 멱살 잡는 게 남자냐?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좌중을 압도하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뭐야, 이 영감이. 어디서 끼어들어. 내 구역에서 행패 부리면 대통령 할애비가 와도 못 봐준다. 우두머리가 남은 두 사내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먼저 달려드는 놈의 손목을 낚아채 꺾었습니다. 뚝! 관절이 꺾이는 소리와 함께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한 놈은 무릎을 걷어차여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눈 깜짝할 새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바닥에 나뒹굴던 사내들은 박 씨의 눈빛과 마주치자 기겁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두고 보자고. 가만 안 둬. 그래, 기다린다. 다음엔 더 많이 데려와. 박 씨가 무표정하게 뒤돌아섰습니다. 도망치는 사내들의 뒷모습을 보고서야 상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바닥에 쏟아진 나물 반찬들을 내려다보더니 무릎을 굽히고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투박한 손길이 어쩐지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다친 데 없어요? 예,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무슨, 그냥 박 씨라고 불러요. 나물 아까워서 어쩌나. 그게 다였습니다. 긴 말도 과한 친절도 없었습니다. 그냥 나물을 주워 담고 경비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서진이 슬그머니 나와 박 씨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아저씨. 박 씨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아까 엄마 도와줘서 고마워요. 박 씨는 잠시 서진을 내려다보다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사탕 하나를 꺼내 서진에게 툭 던져줬습니다. 앞으로 누가 또 괴롭히면 나한테 일러. 서진이 사탕을 받아들고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경비실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박 씨가 챙기는 집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노골적으로 텃세를 부리는 이가 사라졌습니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해장국 한 그릇 주소. 어제 국물이 진짜 시원하더라. 그런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순남은 새벽 4시부터 국물을 끓였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무릎이 시렸지만 국밥 한 그릇이 팔릴 때마다 순남은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돈으로 서진 겨울 내복을 살 수 있겠다. 저 돈으로는 쌀 2포대를 살 수 있겠다.
그 계산이 그녀의 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순남은 잠든 서진이 있는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틈 사이로 가느다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낮에 순남이 시장에서 주워온 그림책을 읽다가 잠든 것이었습니다. 덜컹거리는 시장 문풍지 소리가 거센 밤바람에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순남은 불을 끄지 못하고 방 안에 앉아 미니 CD를 손 안에 꼭 쥐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그 작은 원반. 이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강병두가 목숨을 걸고 찾는 것이라면 반드시 그를 무너뜨릴 무언가가 담겨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순남을 붙잡았습니다. 서진이 언젠가 이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자신이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강병두가 오더라도 이 미니 CD는 절대 내줄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순남은 눈을 감고 최 여사의 마지막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지켜내겠습니다. 반드시. 오산시장 골목에 들이운 그 어둠이 두 모녀를 완전히 삼켜버릴 것인지, 아니면 순남의 다짐이 그 어둠을 밀어낼 것인지, 가장 무서운 밤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 지난 오산시장 해장국집은 시장의 터줏대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면 순남은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앞치마를 두르고 솥에 불을 올렸습니다. 사골을 끓이고 우거지를 다듬고 깍두기를 버무렸습니다. 오전 6시가 되면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문을 두드렸고 7시부터는 인근 공장 직원들이 줄을 섰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저녁 장사가 끝날 때까지 순남의 발은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하루 16시간, 10년째 이어온 하루였습니다. 그 세월 동안 순남의 몸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달아갔습니다. 오른쪽 종아리에는 지렁이처럼 굵게 돋아난 정맥류 핏줄이 걸을 때마다 욱신거렸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관절이 굵어져 물건을 쥐는 것도 버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뜨거운 국물에 튄 화상 자국이 새껏 헝긋할 것 없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20년의 세월을 몸에 새긴 지도와도 같았습니다. 그래도 순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있었으니까요. 그 여름은 유독 더웠습니다. 주방 온도는 40도를 넘기기 일쑤였고 순남은 비 오듯 쏟아지는 땀을 훔칠 새도 없이 속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핑 돌았습니다. 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순남의 몸이 중심을 잃었습니다. 쨍그랑 들고 있던 스테인리스 그릇들이 요란하게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손님들의 비명소리에 뛰어들어온 것은 17살의 서진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가게를 돕던 중이었습니다. 엄마. 서진은 사색이 되어 쓰러진 순남을 등에 업고 달렸습니다. 등 뒤에 엎인 순남의 몸이 충격적일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마치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서진은 그 가벼움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밥을 잘 먹고 잘 자라는 동안 어머니는 그 무게만큼 자신의 살을 덜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운 순남의 얼굴은 흑빛이었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영양 부족으로 인한 탈진이라고 했습니다. 당장 입원은 면했지만 제대로 쉬지 않으면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눈을 감은 순남의 팔뚝은 굵은 주사 바늘이 꽂히기 민망할 정도로 가늘었습니다. 서진은 그 팔목을 잡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순남이 퇴원의 가게로 돌아왔을 때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지폐 뭉치를 꺼내 순남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아르바이트 한 거예요. 순남은 그 돈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서진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손마디는 까져 있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냐? 내가 벌 수 있어요. 법대는 나중에 가도 되고 아니 안 가도 돼요. 엄마가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거 못 보겠어요. 내가 돈 벌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남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순남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빗자루에서 억센 쌀이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 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종아리 걷어라. 목소리가 낮고 서늘했습니다. 엄마 왜? 당장 걷어. 서진이 머뭇거리다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자. 첫 번째 매가 종아리를 가르는 소리와 함께 순남의 입에서 눈물 섞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너를 비닐하우스에서 고추 따라고 10년을 버텼는 줄 알아? 자. 강병두 그놈이 왜 내 아버지를 죽였는 줄 알아? 힘이 없어서야. 법을 몰라서 당한 거라고. 억울하다 소리만 치다가 가신 거야. 그런데 너도 똑같이 살 거야? 자. 매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소리를 지르지 않고 버텼습니다. 아팠지만 어머니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자신의 종아리보다 더 아팠습니다. 저놈들은 괴물이야. 돈으로 법도 사고 사람도 사는 놈들이라고. 그런 놈들을 잡으려면 내가 놈들보다 더 똑똑해야 해.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고. 법으로 저놈 목을 조여야 한다고. 그런데 고작 일당 몇 푼 벌겠다고 공부를 놓아? 그럴 거면 나가라. 너 내 딸 아니다. 쌀이 나무 가지가 끝내 두 동강이 났습니다. 순남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마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아가씨를 못 키웠습니다. 이 못난 어미가 아가씨 앞길을 망쳤습니다. 흐느낌 속에서 순남의 입에서 아가씨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서진의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서진은 피멍이 든 종아리를 꿇고 순남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어머니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못했어요, 엄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공부할게요. 서울대 법대 붙어서 검사나 변호사 돼서 반드시 강병두 잡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울지 마세요. 순남은 떨리는 손으로 서진의 등을 내리치면서도 끝내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좁은 단칸방에서 두 모녀는 서로를 끌어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창밖에는 오산시장의 여름밤 소음이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취한 사람들의 고함 소리,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 하지만 그 소음들은 두 모녀의 울음소리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잠을 자는 시간도 아까워하며 책을 팠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졸음이 밀려올 때마다
어머니에게 맞은 종아리의 흉터를 손끝으로 눌렀습니다. 그 둔한 통증만이 그녀를 깨어있게 하는 유일한 각성제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합격자 발표 날 수석 합격자 명단 맨 위에 윤서진이라는 이름 3글자가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오산시장 해장국집 딸이 해낸 기적이었습니다. 순남은 합격증을 받아들고 가게 문을 걸어 잠근 채 하루 종일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10년 전 세상을 떠난 최 여사에게 바치는 보고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모님, 아가씨가 해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서진이 서울로 올라갈 짐을 싸던 날 밤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울대 법대 수석 합격생이 여기 삽니까? 저희 회장님께서 장학금을 드리고 싶다 하십니다. 사내가 내민 명함. 그 명함에는 대양그룹 회장 강병두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그 손길은 여전했습니다. 강병두는 아직도 이 모녀를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 석자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저주스러웠던 그 이름이 이제는 번듯한 금박 명함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남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남은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로 걸어갔습니다. 딸깍 불꽃이 일었습니다. 순남은 아무 말 없이 명함 한쪽 끝을 불꽃에 갖다 댔습니다. 금박 글씨가 새겨진 명함이 천천히 타들어가며 검은재로 변했습니다. 쟤는 싱크대 위로 흩어졌습니다. 더러운 돈 필요 없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사내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주머니, 회장님의 호의를 이렇게 대하시면 곤란합니다. 호의요. 순남이 사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호의가 어떤 건지 나는 알아요. 20년 전에 이미 실컷 봤으니까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사내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비릿한 웃음을 남기며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순남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싱크대 모서리를 붙잡고 가까스로 몸을 지탱했습니다. 방 안에서 지켜보던 서진이 뛰쳐나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순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몸이 떨리는 것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강병두가 아직도 이 모녀의 존재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협이었습니다. 장학금이라는 포장지를 두른 경고였습니다. 서진은 순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나 반드시 잡을 거예요. 그 사람. 순남은 서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겁에 질린 눈이 아니라 이미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순남은 말없이 서진을 끌어안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서진은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오산시장 골목 앞에 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고 아직 가게 문을 열지 않은 시장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순남은 가게 앞에 서서 서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이 골목 끝에서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그 사람 숨통 조일 준비하고 올게요. 순남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진의 모습이 골목 어귀로 사라질 때까지 순남은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수석 합격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서진의 생활은 빠듯했습니다. 학교 근처 고시원 방은 어른 두 팔을 뻗으면 벽에 닿을 만큼 좁았습니다. 책상 하나, 침대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밥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고, 겨울엔 난방비가 아까워 두꺼운 담요를 두르고 책을 봤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산시장 해장국집 단칸방보다는 넓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새벽 4시부터 서서 일하며 벌어준 돈으로 올라온 자리였으니까요. 서진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이 문을 닫으면 고시원으로 돌아와 새벽까지 책을 팠습니다. 민법, 형법, 상법, 헌법. 조문 하나하나를 외울 때마다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강병두를 잡을 무기다. 이 조문 하나가 그놈의 목에 고리를 거는 도구다. 그 생각이 졸음을 이겼고 허기를 이겼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서진은 단 한 번도 강병두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대양그룹이 방송에 나올 때마다 서진은 화면을 향해 속으로 말했습니다. 기다려라. 내가 간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변호사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날 아침, 서진은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오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5시 순남은 이미 가게에 나와 국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야. 서진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밥은 먹었어? 엄마, 나 오늘 결과 나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순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낮고 조금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잘 될 거야. 엄마는 안 떨려요? 떨리지. 근데 우리 서진이가 더 떨릴 텐데 내가 떨면 쓰나. 서진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서진은 화면을 보는 순간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고시원 좁은 방 안에서 혼자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뻐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어머니께 직접 안겨드리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변호사가 된 서진은 서울 서초동의 중견법무법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낮에는 의뢰인들의 사건을 맡았습니다. 밤에는 달랐습니다. 밤에 서진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강병두와 대양그룹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기사, 공시자료, 대양그룹 관련 소송 기록, 퇴직 임원들의 증언. 서진의 방 한쪽 벽은 어느새 강병두라는 거미의 거미줄 지도로 가득 찼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진은 알게 되었습니다. 강병두는 여전히 비자금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그 돈으로 정치권에 로비를 했습니다. 20년 전 윤 회장을 죽음으로 몰았던 그 수법이 더 정교해지고 더 대담해진 채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강병두는 범죄를 반성한 것이 아니라 발전시킨 것이었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서울을 떠나 오산에 자리 잡은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에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안으로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답은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대양그룹이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률 자문팀을 외부에서 새로 꾸린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서진은 동기 변호사들 사이에서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기회다. 서진은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윤서진이 아닌 제시카 윤. 서울 출신이 아닌 미국 로스쿨을 나온 금융 전문 변호사로 경력을 포장했습니다. 머리 모양을 바꾸고 안경을 쓰고 말투까지 조금 다듬었습니다. 강병두가 보낸 사람들이 오산시장을 찾아왔을 때 곁에 있던 어린 여자아이가 이 사람이라고는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그리고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면접날 서진은 강남 한복판 대양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된 마천루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저 건물 꼭대기 어딘가에 강병두가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전 윤 회장의 목을 조르고 최 여사를 죽음으로 몰고 7살짜리 아이를 세상으로 내쫓은 그 인간이.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속옷 안쪽에는 미니 CD가 있었습니다. 오산시장 해장국집 단칸방 깊숙한 곳에 20년째 잠들어 있던 것을 이날 처음으로 꺼내 지니고 나왔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그 작은 원반. 이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서진은 아직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강병두가 이것을 찾기 위해 20년을 쫓아다녔다면 이 안에는 반드시 그를 무너뜨릴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서진은 회전문을 밀고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원수와 같은 밥상에 앉아야 한다면, 같은 공기를 마셔야 한다면, 심지어 그 원수를 도와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하지만 서진은 했습니다. 20년의 기다림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첫 면접은 강병두의 측근인 전략기획실장 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진은, 아니, 그날의 제시카 윤은 흐트러짐 하나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네이비색 재킷, 단정하게 넘긴 머리카락, 그리고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는 차가운 표정. 3년을 준비한 위장이었습니다. 실장이 서류를 훑으며 물었습니다. 미국 로스쿨 출신이 왜 한국으로 왔죠? 뉴욕에서 더 크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한국 시장이 더 흥미롭습니다. 특히 대양그룹처럼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진 곳은 배울 것이 많고 제 전문 분야인 기업 금융법을 가장 입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급여 조건은요? 조건보다 일이 먼저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 조건은 따라오더군요. 실장이 서진을 다시 봤습니다. 마음에 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이틀 뒤 최종 면접 통보가 왔습니다. 최종 면접관은 강병두 본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오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응, 서진아. 나 내일 그 사람 만나.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남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늘고 떨리는 숨소리였습니다. 조심해라. 알아요. 밥은 먹고 가고. 엄마. 응. 나 잘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순남이 낮게 말했습니다. 알아.
우리 서진이니까. 전화를 끊고 서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목소리가, 그 짧은 한마디가 등 뒤에서 밀어주는 손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대양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 서진은 회장실 문 앞에서 한 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방이었습니다. 바닥에는 페르시아산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면은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강남의 마천루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권력과 돈이 응축된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간의 한가운데 가죽 소파에 몸을 파묻은 채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강병두였습니다. 20년 전보다 살이 쪄 있었고 머리카락은 반쯤 휘었습니다. 하지만 그 탐욕스러운 눈빛만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나쁜 짓을 해온 사람 특유의 두껍고 느끼한 여유가 그의 얼굴 위에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목구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무언가를 억눌렀습니다.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강병두가 서진을 훑어봤습니다. 제시카 윤이라고 했나? 네,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미국에서 얼마나 있었어? 로스쿨 포함해서 7년입니다. 나이는 35입니다. 강병두가 시가를 재떨이에 비벼 끄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서류 봤어. 금융법 전문이더군. 우리 회사 재개발 사업 자문을 맡길 텐데 어떻게 접근할 거야? 한번 들어봅시다. 서진은 준비한 대로 막힘없이 답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법적 리스크 구조, 해외 자본 유치 방안, 세금 절감 설계. 강병두의 눈이 점점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말을 정확히 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의 눈빛이었습니다. 수익을 3배로 뻥튀기 할 수 있다고 했지? 설계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그 설계가 합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오래갑니다. 저는 그 선을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강병두가 낮게 웃었습니다. 합법의 테두리. 좋은 말이네. 선을 아는 사람이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믿지 않아. 믿었다가 배신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그런데 말이야, 돈을 아는 사람은 달라. 돈 앞에서는 솔직하거든. 자네는 왜 나를 찾아왔나? 서진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이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익을 쫓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강병두가 돌아서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음에 들어. 솔직한 사람 좋아. 그는 서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진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를 하는 동안 서진은 상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어머니의 목을 조르려 했던 그 손. 윤 회장을 죽음으로 몰고 최 여사의 심장을 부순 그 손. 지금 자신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손끝이 오싹할 만큼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그날부터 서진은 강병두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법률 자문이라는 직함이었지만 실제로 맡겨진 일은 더 넓고 더 더러운 것들이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법적 허점을 찾아
이익을 극대화하는 작업, 해외 계좌를 통한 자금 흐름 설계, 경쟁 업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법적 압박 전략. 서진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군말 없이 완벽하게. 강병두는 점점 서진을 신뢰했습니다. 제시카, 자네는 내 아들보다 낫구만. 머리도 좋고 일 처리도 깔끔하고. 서진은 그 칭찬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절제된 미소만 드러냈습니다. 강병두가 신뢰를 보낼수록 서진에게는 더 많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회사 서버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비밀 회의에 배석하게 되었습니다. 서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의 내용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서버에서 확인한 이상한 계좌 흐름을 메모했습니다. 강병두가 방심한 틈마다 조금씩 증거를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서진은 반드시 오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변장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혹시라도 미행이 붙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였습니다. 오산시장 골목 끝 해장국집 뒷문으로 들어가면 순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는 해장국 한 그릇. 그것이 서진을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됐다.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먹어요. 바빠서 그래요. 바쁜 사람이 더 잘 챙겨 먹어야지. 이거 먹어. 순남은 서진의 빈 그릇에 국물을 더 부었습니다. 서진은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속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속에 쌓인 것들이 국물과 함께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응, 조금만 더 기다려요. 거의 다 왔어요. 순남은 아무 말 없이 서진의 손을 한번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병두의 집무실에 들어선 서진의 눈이 책상 위 한 물건에 꽂혔습니다. 책상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플라스틱 케이스. 반들반들 윤이 나는 그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서진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미니 CD였습니다. 자신의 품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모양의 케이스. 하지만 저것은 서진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진의 것이 어머니 최 여사에게서 받은 것이라면 저것은 따로 존재하는 또 다른 미니 CD였습니다. 강병두가 서진의 시선을 눈치채고 케이스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궁금해? 옛날에 어떤 멍청한 년한테서 뺏은 건데 말이야. 이게 뭔지 아직도 모르겠어. 재생이 안 돼. 그는 케이스를 손가락으로 퉁기며 웃었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멍청한 년. 그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서진은 알았습니다. 20년 전 강병두의 사람들에게 쫓기면서도 끝까지 버텨낸 어머니 이순남이었습니다. 서진은 눈빛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오래된 것 같은데요. 재생기가 없어서 못 여는 거 아닐까요? 그렇겠지 뭐. 어차피 별거 없겠지. 그냥 기념품으로 두는 거야. 강병두는 케이스를 다시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서진은 그 케이스를 마지막으로 한번 눈에 담았습니다. 순남에게서 받은 미니 CD, 그리고 강병두가 가지고 있는 저 미니 CD. 두 개가 함께 맞춰져야 완전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저것이야말로 강병두를 완전히 무너뜨릴 마지막 열쇠일 수도 있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어
강남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두 개의 열쇠가 모두 손에 닿을 거리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언제, 어떻게 쓰느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오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박 씨였습니다. 박 씨가 직접 전화를 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서진의 손이 굳었습니다. 서진 씨, 빨리 내려와야겠어. 오산시장에 대양그룹 포클레인이 들어왔어. 순남 씨가 가게 앞에서 막고 있는데 전화기 너머로 묵직한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순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멀고 가늘었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못 비킨다. 내 죽기 전에는 발 한 짝도 못 들인다. 박 씨의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서진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습니다. 그녀는 강병두의 집무실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복도 끝에서는 비서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대낮의 회사 복도였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달랐습니다. 묵직한 기계 소리, 쇠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순남의 목소리. 서진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씨, 지금 어떻게 됐어요? 포클레인이 들어왔어. 대양그룹 용역들이 시장 상인들 다 내쫓고 있는데 순남 씨가 가게 앞을 안 비켜서 실랑이 중이야. 지금 당장 와야 해. 서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려가야 했습니다. 당장 오산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동안 서진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뇌가 명령하는데 몸이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냉정한 목소리가 계속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가면 모든 것이 끝난다. 제시카 윤이 갑자기 사라지면 강병두는 의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가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러면 증거를 모을 기회도 강병두에게 접근할 기회도 영영 사라집니다. 20년의 준비가 물거품이 됩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그녀는 다시 집무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강병두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잠깐 자리 비워도 될까요? 오산에 개인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강병두가 눈썹을 들었습니다. 오산? 거기 뭐가 있어? 어릴 때 잠깐 살았던 동네입니다. 아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요. 1시간이면 됩니다. 강병두는 잠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래, 빨리 다녀와. 오후에 계약서 검토해줘야 하니까.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회사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서진은 오산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갈 수 없었습니다. 강병두의 부하들이 자신의 차를 미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제시카 윤이 오산시장에 나타나는 것, 그리고 가게 앞을 막고 있는 할머니와 아는 사이임이 드러나는 것. 그 순간 모든 위장이 끝납니다. 서진은 차를 몰아 회사 주차장 가장 후미진 구석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팅이 짙은 차창 너머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박 씨와 연결된 영상 통화였습니다. 화면 속으로 오산시장 골목이 보였습니다. 노란 안전모를 쓴 용역들이 시장 골목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울부짖으며 끌려나가고 있었고 멀리 골목 끝에는
굴착기에 거대한 팔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앞에 순남이 보였습니다. 20년 전 맨발로 산을 뛰어넘던 그 순남이 아니었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온통 휘었습니다. 하지만 두 팔을 벌려 가게 입구를 막고 선 그 눈빛만은 2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독해져 있었습니다. 못 비킨다.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고 덤비는 거야. 내 죽기 전에는 절대 못 들인다. 용역 반장이 껌을 씹으며 순남을 밀쳤습니다. 할매, 좋은 말 할 때 비키라니까. 다치기 싫으면. 순남은 비틀거리면서도 가게 문틀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서진은 화면을 보며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차 문을 박차고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용역 중 덩치가 큰 사내 하나가 다가오더니 순남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20년간 해장국집 주방 불 앞에서 단련된 몸이었지만 이른의 노인이 그 힘을 버텨낼 수는 없었습니다. 쿵!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났습니다. 순남의 몸이 가게 앞 돌계단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바닥으로 무너졌습니다. 힘없이 조용히. 잠시 후 순남의 흰 머리카락 사이로 붉은 피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짐승 같은 소리였습니다. 차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닫았습니다. 열었습니다. 다시 닫았습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서진은 핸들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는 울음이었습니다. 몸 전체가 떨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박 씨가 달려와 쓰러진 순남을 안아 올렸습니다. 순남 씨, 눈 떠봐. 눈 좀 떠봐. 순남은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가 박 씨의 팔을 적셨습니다. 그때 순남의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박 씨가 귀를 갖다 댔습니다. 서진도 화면에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려 했습니다. 우리 서진이가 올 건데. 그 말이 들렸습니다. 죽어가면서도 딸을 찾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핸드폰 화면 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강병두였습니다. 서진은 두 눈을 꾹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0까지 셌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오산 갔어? 네, 지금 차 안입니다. 거기 우리 재개발 현장이기도 한데 혹시 알아? 좀 지저분하게 됐다고 연락이 왔어. 어떻게 됐는지 파악해봐.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강병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지, 자신이 지시한 철거 현장에서 누가 피를 흘리고 쓰러졌는지. 서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없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이 꺼진 검은 액정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또 떨어졌습니다. 서진은 손등으로 그것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기어를 넣었습니다. 병원 앞에 차를 세웠을 때 구급차가 막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순남을 안고 뛰어들어갔습니다. 서진은 차 안에 앉은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차에서 내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순남의 창백한 얼굴이 응급실 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서진은 그 문이 닫히는 것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입술 사이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기다려라, 강병두. 오늘 우리 엄마가 흘린 피 한 방울마다 내 놈의 죄를 하나씩 물을 것이다. 서진은 핸드폰을 열어 검사 동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자료를 넘길 준비가 됐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강병두의 집무실로 다시 들어가서 그 책상 위에 미니 CD를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양그룹 임시 주주총회 날이 밝았습니다. 강병두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오른팔이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무덤을 팔 삽을 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20년간 오산시장 해장국집 단칸방 깊숙이 잠들어 있던 미니 CD가 오늘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을. 복수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대양그룹 본사 대회의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아침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회의실 안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단상 위에는 강병두가 위풍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완벽한 네이비색 수트를 차려입은 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강병두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가장 믿는 오른팔이 오늘 이 자리를 자신의 처형대로 설계해 두었다는 것을. 서진은 단상에 서서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순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붉은 피가 번지던 흰 머리카락이 떠올랐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서진이 마이크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강병두가 눈썹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주들 앞에서 자신의 비자금을 합법적인 투자금으로 깔끔하게 세탁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저는 대양그룹의 감춰진 진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순간 강병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진이 손에 든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 가득 펼쳐진 것은 화려한 실적 그래프가 아니었습니다.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 내역, 28년치 불법 자금 흐름도, 그리고 화면 정중앙에 빨간 글씨로 선명하게 박힌 문구. 대양그룹 회장 강병두 비자금 은닉 현황 및 살인 교사 혐의 증거. 회의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주주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기자들의 카메라가 강병두를 향해 일제히 쏠렸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강병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게 뭐야? 당장 꺼. 당장 끄지 못해. 하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강병두 회장은 28년간 주주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빼돌렸습니다. 오산시장 재개발 사업 역시 그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불법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강병두가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무대 위로 달려들었습니다. 서진을 강제로 끌어내렸습니다.
서진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끌려가면서도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쥐를 더 안으로 몰아넣는데 성공했으니까요. 최상층 회장실. 육중한 문이 쾅 닫히자마자 강병두가 달려들었습니다. 짝! 손바닥이 서진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서진의 고개가 한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입가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고통스러운 기색 하나 없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병두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강병두가 순간 흠칫했습니다. 정체가 뭐야? 어디서 굴러온 년이야? 내가 살아서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서진은 대답 대신 품 안에서 작은 플라스틱 케이스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28년을 품고 다닌 것. 최 여사가 숨을 거두기 직전 순남의 손에 쥐어준 미니 CD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어제 강병두의 책상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강병두의 눈이 그 2개의 케이스에 꽂혔습니다. 그게 왜 자네 손에? 회장님께서 기념품으로 두신다고 하셨죠. 저는 기념품보다 증거로 쓰겠습니다. 서진은 미리 준비해온 미니 CD 플레이어에 2개의 디스크를 연결했습니다. 회장실의 최고급 오디오 스피커를 통해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한 남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약 20년 전 젊은 강병두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어차피 회사는 부도납니다. 비자금 장부는 제가 챙기겠습니다. 회장님만 사라져 주시면 모든 게 깔끔해집니다. 가시죠. 편안한 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둔탁한 충격음, 그리고 신음소리. 그것은 강병두가 윤 회장을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하던 날 밤 미니 CD에 담긴 생생한 현장 기록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남편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비밀리에 준비해 두었던 강병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는 골프채를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거 조작이야. 공소시효도 지났어. 내가 뭘 어쩔 건데. 서진은 그런 강병두를 내려다보며 품 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배지 옆에 나란히 꽂혀 있는 다른 신분증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 협조 변호사 윤서진. 살인죄 공소시효는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제시카 윤이 아닙니다. 윤서진입니다. 28년 전 회장님이 오산으로 쫓아낸 윤 회장의 딸 바로 저입니다. 강병두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 계집애가, 그 꼬맹이가.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박차고 열렸습니다. 검푸른 제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어 왔습니다. 꼼짝 마. 손들어. 수사관들이 강병두를 둘러쌌습니다. 강병두는 발버둥을 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철컹. 그 소리는 20년간 이어져 온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는 단호한 선고였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전화 한 통만. 법무부 장관 연결해. 강병두는 끌려나가면서도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끌려가는 강병두의 뒷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됐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오산시장에는 따뜻한 봄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대양그룹의 재개발 사업은 전면 백지화되었고 시장 상인들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골목 끝 해장국집에는 새 간판이 달렸습니다. 대진옥. 윤 회장이 꿈꾸던 큰 나아감이라는 뜻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가게 앞에는 축하 화환이 줄지어 섰고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서진은 가게 안가장 상석에 의자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한 순남을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순남의 걸음은 아직 조금 느렸지만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빛이 돌았습니다. 서진은 순남을 의자에 앉히고 보자기에 쌓인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서 눈부시게 고운 꽃신 한 켤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단실로 정성스럽게 술을 놓은 수제꽃신이었습니다. 서진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순남의 발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양말 속에 감춰진 순남의 발. 퉁퉁 부어 있었고 발가락은 옹이처럼 굽어 있었습니다. 발바닥은 28년의 세월이 새긴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하루 16시간을 시멘트 바닥 위에서 버텨온 발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발을 떨리는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엄마 기억해요? 제가 어릴 때 약속했잖아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엄마 발 호강시켜 드린다고. 순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진은 꽃신을 꺼내 순남의 발에 천천히 신겨드렸습니다. 굽어버린 발가락 때문에 신발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발을 주무르고 또 주물러 기어이 신겨드렸습니다. 그리고 꽃신을 신은 순남의 발등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엄마, 낳아주신 분은 아니지만 저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엄마예요. 28년 동안 가시밭길 걷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저랑 꽃길만 걸어요. 제가 평생 엄마 지팡이가 될게요. 순남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서진의 머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서진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내 새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안 돼요,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100살까지 사셔야죠. 가게 안에 있던 시장 상인들이 눈물을 훔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 씨는 뒤에 서서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이다 결국 소매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날 밤 가게의 불은 늦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잡았습니다. 변호사 윤서진이 아닌 오산시장 해장국집 딸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구수한 국물 냄새가 골목 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서진은 순남을 등에 업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순남이 서진의 등 위에서 나지막이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28년 전 서울역 차가운 바닥에서 불러주었던 바로 그 자장가였습니다. 서진은 밤하늘의 둥근 달을 올려다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위에 엎인 순남이 속삭였습니다. 서진아, 저기 봐라. 아버지가 웃고 계신다. 어머니도.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 가득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예, 엄마. 저도 보여요. 꽃신을 신은 순남의 발이 서진의 허리춤에서 살며시 흔들렸습니다. 20년의 긴 겨울이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